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일단 이게 95년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97년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지만 사실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져 왔어요. 네. 논쟁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정청이 다 내려간 거잖아요. 이 운동에 대한 국내힘 쪽의 평가에 대한 단일화, 그러니까 평가를 앞으로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자유민주 이념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이제 없지 않을까,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앞으로 보수 계열 정권이 또 들어설 수 있겠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최소한 오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거 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논란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광주 정신에 대한 훼손이자 2차 가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발 오늘처럼, 최소한 오늘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은 진영이 어디가 되었건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퇴출시키는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오늘 대거 참석하고 묵념하는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예. 이 5.18 정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헌법의 전문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오늘 또 윤호중 대표 같은 경우에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길 것, 헌정특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혹시나 개헌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였죠. 그 헌법 개정할 때 5.18 정신을, 그러니까 4.19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비슷한 걸로 하나 넣겠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헌법 개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헌법 개정할 때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전문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회 공통 가치가 됐다는 거죠. 사회 누구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평가가 똑같다. 이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전문에 수록되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에 수록될 정도의 평가가 성숙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개헌의 논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한 개헌은 사실 조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권력구조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헌이 필요할 때,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이 부분도 넣겠다라는 취지여서 이것만을 원포인트 개헌은 좀 뭔가 어렵겠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적절하지는 않죠,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과 같지만 이 초기, 즉 정권의 초기에 하지 않으면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개헌을 추진하려면 몇 가지, 한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국정을 리드할 동력,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적 기반,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뒤바꿀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밀고 나갈 힘과 전국 안정적인 주도권을 일단 갖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정권 초기인데다가 윤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전망 못지않게 우려하는 시선도 팽팽하고 국회 상황이 일단 녹록치가 않으니까. 요새야 되고. 네. 네. 국회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실기 한 템포 놓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개헌에 대한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광주 정신 등을 5.18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포함해서 권력 구제로 하거나 87년 체제로부터 너무 많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오스의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 전국을 좀 다지고 나서는 시도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 전에.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실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협치를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로 급냉 속으로 또 빠져든 모습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혁신의 시작, 검찰을 원위치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보입니다. 검찰을 검찰답게 하겠다는 것이죠. 검찰을 둔 취지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외압 없이 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취지에 맞게끔 이제 각종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과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은 사실은 이 취임을 예견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청문회에서도 특별히 부적절하다, 뭐 자격이 없다 이런 점등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한 이후에 증권범죄 합수단을 이제 다시 출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박범계 장관 때도 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범을 시켰어요. 다만 직접 수사권만 없앴죠. 그래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검경 간의 힘거르기로 인한 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좌초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국민적 뭐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달라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관련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안이 나오기 전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이 이제 사실 4개월 이후부터는 4개에 대한 영역에서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해석의 여진이 있습니다. 뭐 부패, 경제, 범죄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성숙된 이후에 부패와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 없어질지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응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적 합의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로부터 수사권 뺏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합의를 위한 국민적 소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역시 검찰공화국이지 않느냐라는 얘기 할 것 같아요. 인적 구성 짠 건 검찰공화국 맞죠. 네. 뭐 검사 출신뿐만 아니라 검찰 실무 인력 일테면 복두규, 윤재순 이런 분들은 검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윤 총장, 윤 대통령하고 같이 해왔잖아요.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무장관 취임사와 이 프로세스에 올라 있는 검찰 사직서 그걸 2개를 다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전문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참 분명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취임사에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해야 된다. 이 2가지를 아주 강조하던데요.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실력 있는 검찰, 경찰이어야 되겠다.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은 그게 다르죠, 영역이. 그렇죠. 행안부 소속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검경은 수사권 조정 등등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조금 사이가 안 좋았죠. 검찰이 꽉 쥐고 있던 시절도 있고 요즘은 경찰에서 검찰 많이 치받기도 하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러는데 자기 법무부 업무 영역이 아닌 경찰까지도 함께 실력 있는 검경이어야 되겠다. 그래야 국민들께 진정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당차기도 하고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어떤 정책적 스탠스를 걸을지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자는데 경찰이 거기다 대고 대놓고 반기 들기도 어렵거든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검찰이나 잘하시오. 뭐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망정 왜 우리까지 실력 운운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발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겸손한 태도가 취임 초기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임기 내내 계속 몸에 밴.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유종의 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수사 잘하고 못된 놈 없애고 벌 제대로 줄 놈 주면 국민들은 그게 검이건 경이건 큰 상관 안 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한덕수 총리 그러면 인준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그런 그 어떤 인준권을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죠. 뭐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정치적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민주당이 부결시키겠다. 전 이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임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제기되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특별한 자격 요건에서 미달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걸 연기하겠다. 저는 이런 작전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총리를 일단 했단 말이죠. 그때 청문회를 통해서 적격 의견을 냈었던 후보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할 경우에 다른 분이 오는데 그 다른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보면 상당히 편한 후보자일 수도 있어요. 총리. 따라서 부결을 밀어붙이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만 정호영 후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게 먼저인지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네.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갈 것인지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20일 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 내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부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구 빼주는 대신에 이거 해줘. 딜이잖아요. 네. 딜. 주고받는 거. 이거 자체를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고 고깝게 보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좀 미안하고 아픈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갈수록 민주당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한덕수 총리 인준을 가지고 질질 끌 수는 없고 아예 분명히 아닌 걸로 하거나 해주면 확실히 하고 하는데 그 뭐 이걸 먼저 하고 한덕수 인준이 되는 거 보면 정호영을 물리고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악수를 3주일째 두는 것 같거든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예. 근데 왜 안 내리고 있을까요? 그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걷어들이면 내 채통이 깎이나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취임 초기인데도 50% 겨우 살짝 넘었는데 왜 저 한 사람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정말 보건복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사람이라면 몇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읍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 캐리어를 갖고 저 정도 보건이나 복지 쪽에 식견을 가지신 분은 찾기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정호영 얘기 나와요. 이거 손해입니다. 근데 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그러면 제기된 의혹은 굉장히 컸고 외관상 보면은 그럴 거야라고 이렇게 의혹 제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막상 또 이게 지나면서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가 객관적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런데 이게 명백히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해서 가점을 준 게 그게 분명하다라는 뭔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뭐가 제출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인사권자라 그러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되느냐? 명예회복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나온 것들이 이제 민심에 따라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객관적인 청문회에서 뭐가 증명이 안 된 그 상태를 존중하느냐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벌 주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나 누구를 장관에 쓰고 안 쓰고 정치의 영역이니까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그의 자제 두 분이 길티냐 아니냐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뭐 드러난 건 없다 그러는데 수사권도 없는 청문회에서 드러나기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발 정치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어제 사과는 했어요. 뭐 국민 감정에 불편하게 했으면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뭐 해명하면서 또 논란이 커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어려운 문제인데 뭐 해명은 했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부적절한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일빵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그 총무비서관 자리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서 살림살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살림살이하는 부서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 어느 정도 재량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물론 잘못된 행적이죠. 그리고 저는 시를 왜 그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 해명이 저는 충분치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어찌 됐든 대통령 그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조금 더
재량을 좀 넓게 줘서 이전에도 보면 최도실 씨인가요? 그분도 사무장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사무장 출신을 갖다 앉혔단 말이죠. 그 자격 여부가 아니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대검에서 그 운영지원과장을 해서 총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생일빵인데 화가 나서 뽀뽀를 해주라라고 해명을 했대잖아요. 저는 일단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시인이니까 시적 자유를 통해서 시인이니까 그 정도 표현은 해도 된다? 그거 역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혼자 어디 섬에 가서 혼자 사회생활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시인이면 더 조심해야겠죠. 그 총무과장 자리가 야구로 말하면 포수일 거예요. 포수. 피처가 안방마님. 예. 뭐 해도 다 받아주고 이러는 건데 제일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건 자기하고 궁합 딱 맞는 사람 데려다 쓰는 거 웬만하면 시비 걸지도 않고 이건 저 청문 대상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조금 사과라도 명백히 했으면 넘어가 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텐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 동티가 나니까 그런 것이죠. 끝까지 쓴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만 앞으로 두고 짐은 될 거예요. 대통령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출범 멤버로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중국에서 이거 디커플링이다. 이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외교 시험대라고 생각이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RCEP 같은 경우에 RCEP, CPTPP 이런 것들은 미국은 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중국은 들어와 있고. 따라서 이거 경제 블록은 그러니까 다자간 무역 협정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누가 누구 체결하는지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보와 경제가 통합되는 측은 미국이에요. 오히려 이번 이거를 주도하는.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때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안보와도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저는 그 IPF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주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뭐 오커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쿼드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 접근으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RCEP 같은 게 미국이 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경제적 블록만일 수 없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IPEF라고 그러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에 꽤 긴 새로운 국제 시사 용어가 나왔는데 미국이 인도 호주 라인을 잇는 것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경제 이익 추구 공동체이자 그 이면에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G2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인도를 끼워 넣음으로써 견제하려는 다분히 군사 안보적인 것도 깔려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대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고 5년 후에 윤석열 정부를 뒤이을 또 다른 정부, 어느 쪽 계열이건 간에 그 정부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말은 뭐 당연히 맞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누구도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해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해왔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우리 내적 동인이나 실력이 있느냐라는 것과 중국이 야 이거 신냉전 시대의 또 다른 편가르기인데 한국 조심해. 우리 잘 보고 있을 거야. 이때 계속 줄만 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게 원칙 없이 줄만 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스텝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재채기를 생각보다 세게 해버리면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발 중심자 좀 확실히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가리지 말고 안팎으로 소통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확실한 추진 동력의 승인을 얻어야 밖에 가서도 할 말 있는 것이지 내적으로 불안하면서 외교 무대에 가가지고 큰 소리만 칠 수 없잖아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요. 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당연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만나는 걸까요? 이번에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만약 만난다면 아직은 모르니까. 네, 네. 뭐 거의 만날이라고 보여지죠. 저도 참 궁금한데 윤 대통령 만난 다음 날 만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뭐 대북 특사 아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느 방송에서 그 말씀하신 이후로 많이들 그렇게 추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충분히 예전에 지미 카터 사례에서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현실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임무 교대한 두 분 사이의 대북 특사? 글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열정과 신념 이런 걸 생각하면 마다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나 그게 스무스하게 될지는 저도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이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드라이브를 세게 걸 때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사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사진. 네. 그때 제목이 영문으로 죄송합니다. 니고시에이터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런 걸 응수타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왜냐하면 트럼프와는 굉장히 다른 외교 노선을 대북 관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성, 김 등등 미국의 외교 라인에게만 맡겨서는 활동 반경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북 특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임지가 언젠가 얘기했던 식으로 협상 중재자의 역할을 음으로 양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거 맡음으로써 윤석열, 문재인 정부 사이에 조금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도 국내적으로도 좋다고 보고요. 예. 저는 어쨌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뭐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실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자문은 기본적으로 받을 것 같고 역할론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게 비핵화를 말씀을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뭐 동시이행, 뭐 단계적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직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북 제재 해제하자라고는 입장을 취했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안 맞아요, 양측이. 그러나 상황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실 수 있죠.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께서 나서서 상황 관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역할은 충분히 월등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여러 가지 생겼었어요. 예. 뭐 성비 문제 등등으로 악재가 생겼고 그래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구원 등판을 했는데 구원 등판의 효과가 그다지 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이재명 투입 후의 지지율이 이재명 효과가 얼마나 얹혀진 것이냐를 물을 수는 있는데 네. 그 구분해서 답하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게 검찰 수사할 때 수표는 꼬리표가 있으니까 추적하면 확인되니까. 어느 지갑에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현금은 안 되잖아요.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대선 전 민주당과 대선 후 민주당이 크게 다른 게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운영상의 좀 미숙한 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의 몇 가지 좀 현격한 실수, 그리고 성비위 문제는 또 플러스 일건 이거에 그치지 않죠. 그 정치적 데미지는 굉장히 커요. 이 세 가지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못하거나 달라진 건 그닥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인사청문 국면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깎일 요소는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안 좋아진, 나빠진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것이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새 정부 미우나 고우나 우리하고 같이 앞으로 가야 하니까 한번 잘 해봐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해주겠다는 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보다 크지 않을 따름이지. 그다음에 안 되겠어.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인선 짜는 거나 검찰공화국 등등 해나가는 거 보니까 0.7%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세게 한쪽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견제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초반에는 좀 팽팽해지다가 이제 딱 2주일 남았는데 민주당 쪽에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결과를 예측드리는 것은 시청자분들께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민주당이 확 바뀌지 않으면 지도부가 카메라 앞에서라도 바뀌지 않으면 저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민주당이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국힘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좀 큰 것 같다. 국힘을 확실히 밀어줘야겠다는 심리가 막 승하기보다는 이쪽에 조금 실망하는 게 계속 가고 있다. 그게 정당 지지도에서도 요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선당후사인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선사후당이거든요. 원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7곳 그 보궐선거 중에 하필 왜 개항을 가셔가지고 여러 군데 어려운 데가 있어요.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을 뛰어넘어서 가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본인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 따라서 저는 이재명 전 지사가 개항을 간 게 일단 큰 악수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많이 바뀌질 또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번에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얻는 성적표는 상당히 초라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씩만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경기도지사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단일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강영석 후보가 아마 후보직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영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도지사가 되겠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 같고 다음 총선을 위한 전초전이다. 전 이렇게 이 선거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선을 국민의힘 쪽에 들어와서 치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조건을 3가지니 4가지를 걸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와 경쟁하는 구도의 이런 끝까지 완주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영석 변호사는 완주 의사는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약 4 내지 5%쯤 잡히더라고요. 모든 여론조사 겪어보면. 단일화했을 때 그중에 얼마가 흡수될지 모르겠는데 강용석과 단일화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중립지대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